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어제 우수 지났잖아요. 네. 날이 쌀쌀해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날이 추워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북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주 초반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서울은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두툼한 겨울 패딩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한 바람에 해소됐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전국의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말썽입니다.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은데요. 서울은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1.7도, 대구는 0.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도, 광주는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비 예보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온라인 미니멀리즘입니다. 고물가의 이 실용적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SNS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면서 온라인 다이어트를 하는 온라인 미니멀리즘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 팔로워 2,000명을 보유한 한 직장인 A씨는요. 맛집 소개 게시물 1000여 건을 한꺼번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과 맛집 사진을 올리는데 한 달에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이 점점 쪼들리게 되면서 이 SNS가 어쩌면 값비싼 취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SNS 활동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6년 넘게 여행 관련 컨텐츠를 올려온 사용자 B씨는요. 여행 경비가 이전보다 1.5배는 더 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풀린 뒤에 이 해외여행을 2번 정도 다녀왔는데 통장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현실 자각 타임, 이른바 현타가 왔다라고 합니다. 작년 말 이 B씨는 휴대전화에서 SNS 앱을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SNS가 탈출구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온라인 미니멀리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이 경제난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이 SNS 탈출 현상을 꼽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려면 그 보여주는 게시물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비용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난으로 이 의식주처럼 꼭 필요한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만족을 위한 이런 소비는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 전문가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가 대유행이었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난으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면서 SNS 활동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SNS는 포장되고 또 재가공된 삶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균형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건데요. 그 와중에 SNS에서는 이런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진짜 부자들도 있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 피로감에 지쳐서 결국에는 SNS 활동을 접게 된다는 겁니다. 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습관 또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술값 인상입니다. 우리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말 들으면 괜히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작년에 오른 데 이어서 올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세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원재료, 부자재, 인건비, 물류비 등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류업계에 따르면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죠. 주세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원 5전 올라서 885원 7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요, 지난해 리터당 20원 8전 오른 것에 견주어서 인상폭이 훨씬 커지는 셈인데요. 주세 인상은 당연히 주류업체의 출고가 인상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원부자재 가격 물론이고요. 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주세 인상이 맥주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직장인들에게는 그 퇴근 후에 딱 마시는 한 잔 그럼요.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오른다고 합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소주는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가 부담이 결국에는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주는 원료가 주정입니다. 주정이라고 불리는 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정 가격이 올랐습니다. 10개 주정 회사가 공급하는 이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 판매가 작년에요.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습니다. 소주 병 가격도 올랐는데요.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이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소주 가격도 상반기 중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맥주와 소주의 출고가가 오르면 이 마트와 식당에서 판매되는 최종 소비자가, 판매가도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류 출고가가 50원 인상된 경우에는요. 마트에서는 100원에서 150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당 1,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킬 때 6,000원의 가격표가 붙은 것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서 서민들의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한잔 할까? 이 얘기도 쉽게 나오지 못하겠는데요. 네. 이제 복잡하게 한잔 해야 되겠는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은행권 돈잔치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최근 타결된 임금 및 단체 협상 2022년 협상에서 임금 인상률이나 이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에서 지급하는 임금이나 성과급 규모도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물론 은행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다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이런 돈잔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모두가 하루하루를 좀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정말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나 커진 거예요? 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 연동 성과급으로 이 기본급의 350%를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급의 300%였거든요. 50%포인트 올린 겁니다. 이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를 책정을 했고요. 농협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이 기본급의 200% 후반대를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각 은행의 성과급 지급률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 규모 역시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어려울 때는 우리 세금으로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놓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저 이익금의 대부분이 예대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차이, 그게 고스란히 은행의 이익금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그렇게 고울 수만은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인데요.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갈까요? 네, 이 코로나19 방역이 이 조치가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도 온라인 위주의 마케팅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한테 흥미로운 공간을 제공한 뒤에 그 안에서 기업 브랜드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이 오프라인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주제, 이 경계를 허물다 공간의 힘을 보여준 국내 기업들입니다. 최근 이제 바깥 활동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많이들 이제 나가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야외 활동들 많이 하고 어디 가고 싶고 막 이렇죠. 네. 이제 봄 되면 더 할 텐데 글쎄 공간의 힘을 보여준 기업들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점포가 가장 많은 이 L백화점입니다. 이 L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전시나 장식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특히 지난해 연말 이 그 백화점 외관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서 수많은 인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맞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그 결과 이 명동에 있는 본점은 크리스마스 점등 기간 고객 방문이 늘면서요. 이 저녁 시간 이후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화제의 크리스마스 장식에 이어서요. 2023년 새해를 기념하는 장식도 선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 백화점들 외관 정말 멋있게 장식하고 그 실내 안에도 뭐 크리스마스 트리들 대형 트리 멋있잖아요. 네. 근데 명동은 아주 뭐 무슨 걸어다니는 그냥 갤러리, 야외 갤러리 같은 갤러리 맞아요. 코스가 있잖아요. 여기 보고 또 네. 저기 보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새해 선보인 장식은 뭐였어요? 네, 올해는 이 토끼해잖아요. 그래서 이 초거대형 10m짜리 토끼 조형물을 선보였습니다. 거기에다 점프업이라고 하는 글자 조형물도 함께 설치를 했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지난 9일까지 선보인 이 장식은 유명 그래픽 아티스트 최병록 작가가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민화 속 토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또 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백화점에서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올해는 새해에 어떤 희망적인 의미를 담은 전시들이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전시회의 장점이 있죠. 접근성이 일단 좋고 무료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좋죠. 그런 재미, 그 볼거리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공간의 힘을 보여준 또 다른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전국구에 매장이 있는 대형 할인점 이사입니다. 자, 이사는 2018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키즈 카페 버금가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자,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책의 테마에 맞는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교구존이나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학 공부방, 책을 읽어주는 공간 등이 테마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 개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인데 어른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 이런 거네요. 눈치챘어요? 네. 그렇죠. 도서관에는 아이와 함께 부모들이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일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도서관은요, 학부모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성인용 도서를 비치하고 커피바 형태의 부모 대기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요,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서 지역 어르신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곳의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졌고요. 이사는 앞으로도 쾌적한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 공간 때문에 또 어른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죠.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이제 기업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이 화장품 제조기업 A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이 브랜드의 특징을 아주 극대화한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들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한방 콘셉트로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표방한 S브랜드가 내세운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서울 종로구 북촌에 있는 이곳은 S브랜드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이곳은 1930년에 지어진 한옥과
1960년대에 지어진 양옥을 연결해서 건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의 멋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고요.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제7회 서울 우수 한옥 심사에서 디자인 분야 우수 한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옥의 멋을 알리면서 브랜드까지 알릴 수 있는 거죠. 공간의 힘을 제대로 활용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가서 공간을 체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곳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이 오시는 분들을 위한 체험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식물 정원을 감상하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글이나 소품 등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휴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고 유익한 공간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기업들의 노력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경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자동차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소식 뭡니까?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핫한 자동차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영상은요, 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자동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는 횡단보도에 웬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황당한 모습 함께 보시죠. 이 차량이 멈췄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도로인데요. 네.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차가 한 대가 슬슬 횡단보도를 건너. 사람이랑 함께 같이 건너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희한하네. 이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도 아슬아슬 피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면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그 블랙박스 영상 목소리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어허.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지? 아니 횡단보도를 사람이 아니라 차가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지? 왜 저랬을까? 이게 네. 경차가 사실 횡단보도를 밟고 크게 유턴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 반대편 차선으로 아마 넘어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셨지만 이렇게 천천히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이 누리꾼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저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 거냐 또는 뭐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옆을 차가 또 같이 지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큰 잘못이 없는데도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제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침범한다든지 시비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느냐? 신호가 바뀌자마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자마자 막 그냥 뛰어가시는 분이 있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경우에 또 노란불 받고 또 쌩쌩 달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 천천히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우영우 변호사처럼 하나, 둘, 짝짝, 특히 아이들한테 그 교육 잘 시키셔야 맞아요.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차들도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노란불이면 그냥 급하게 샥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저 얌체 운전자들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CCTV와 블랙박스가 다 보고 나오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 네,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만 CCTV와 블랙박스를 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화물차를 뒤집어 놓은 이것입니다. 네. 이 3.5톤의 무거운 화물차가 이것 하나 때문에 전도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화물 트럭입니다. 갑자기 전복하는 아니, 어떻게 사건이 저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바닥에 무언가를 밟고 뭐 있었어. 옆으로 뒤집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건설이나 교량공사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도로에 떨어뜨린 낙하물 때문에 전복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저 쬐끄만 거 하나 때문에 저 대형 화물차가
그러니까 맥없이 쓰러졌어요. 화물차 운전자는 저걸 못 본 모양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는 보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퀴 밑으로 지나가면 되겠거니 하고 이제 밑으로 지나갔는데 하부에 트럭에 걸리게 된 겁니다. 하부 트럭에 걸리게 되면서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사고로 왼쪽의 차로에 달리는 다른 차량까지 이 화물 트럭과 충돌하면서 큰일 날 뻔했네. 2차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차주가 이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 제보자는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 못하면 이 모든 책임을 트럭 차주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또 특히 이 낙하된 순간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호소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 누리꾼들이 많은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한 시청자는 본인이 이 유압 실린더 회사에 다닌다면서 유압 실린더의 제조 번호를 보면 트럭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누리꾼들이 한 마음으로 운전자를 도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찾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누리꾼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좀 전달된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얼마 전 이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요, 이 실린더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운전자가 이 실린더를 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신경 써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앞서 얘기 나눴듯이 운전자가 이 낙하물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00%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운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의 의무를 다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데 네네. 역시 그 부분을 태만하게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는데요.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렇게 갑자기 발견하거나 양옆에 차량이 있어서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과실이 잡히게 되면 100% 배상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가해 차량을 그래도 찾아내서 일부 배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낙하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 차량 찾기 어려운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에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 되면서 정부가 이런 원인 불명의 낙하물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일부 배상해주는 정부 보장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물 사고 당했다고 하면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받으신 다음에요. 정부한테 위탁받은 손해보험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뭐 원하는 곳을 골라서 뭐 방문 상담이나 전화로 이 배상을 신청을 하시면 일부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피해 배상은 인적 피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물적 피해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정말 위험해요. 우리도 운전하면서 느끼잖아요. 맞아요, 알죠. 낙하물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꽁꽁언 눈도 녹일만한 훈훈한 장면입니다. 이 겨울철 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한 노인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저기 빨간색 원입니다. 한 노인께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눈에 쌓여 거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저렇게 지나갔고요. 한 청년은 끝까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안전하게 동행하면서 이 노인께서 지나가는 것을 봤고요. 마지막에는 꾸벅 인사를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아유, 착한 청년이네. 바빠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끝까지 지켜보는 거 봐봐. 아유, 그러니까요. 착한 청년이야. 아주 착한 청년이네요. 훈훈하네요. 그리고 운전자들도 건너면서 이렇게 손으로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다 기다려줬거든요. 박수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신호가 바뀌었지만 운전자들도 움직이지 않은 모습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네. 이 블랙박스를 제보한 운전자도요. 직접 내려서 할머니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이 나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멋진 청년이라면서 이 추운 겨울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게 보행 신호가 다 그 간격이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노인분들이 다 채 못 건넜는데 맞아요. 그게 꺼져버려요. 그러면 참 불안불안해요. 보는 당연하죠. 내내. 네. 예. 맞습니다. 이 횡단보도 초록불에 대해서 이 노인분들이나 이 걸어가실 때 시간이 좀 짧다라는 지적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같은 이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교통 약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이 1초에 0.8m로 계산을 해가지고 초록불의 시간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초에 0.8m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2년 이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만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정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이 1초에 0.8m가 아니라 0.7m당 1초로 변경하는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운전자들이 이 교통 약자들이 지나갈 때는 조금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운전대 잡았을 때 바쁘지 않아야 돼요. 아, 맞아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5분만 먼저 나가시면 되는데 그게 좀 차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준 기자, 또 황당한 사건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내 아이도 아닌데 불륜남의 아이를 떠맡은 남편이란 주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시고 그리고 산부인과 직원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그! 때론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다고 하던가요?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저와 이혼까지 하겠다더라고요.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지금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이래? 아, 그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난 이제 새로 태어났어. 새 남자랑 새 살림 차리고 새 생명이랑 새 출발하는 거야. 잠깐만. 뭐? 새 남자, 새 생명? 아니 당신 설마? 그래, 그 사람이랑 나 아이도 생겼어. 당신도 이만 단념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리고 당신 소원이라면 내가 이거 들어줄게. 근데 당신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물론이지, of course지. 나 때문에 연락 가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살면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 하던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산부인과에 불륜남의 아이를 낳고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산부인과인데요. 그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세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출생신고를 합니까? 저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보니까 뭐 친자 불일치라고 뜨기는 뜨네요. 근데 친자는 아니든 두 분이 아직 혼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남편분이 하셔야죠. 아니 뭐라고요? 아니 친자도 아닌데 그 아이를 저한테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아이도 아니고 불륜남의 아이인 게 뻔히 드러났는데 가족으로 올리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죠?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최근에 수 저도 있어요? 뉴스에서 이걸 접했는데 야 그런 그쵸? 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황당해.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지난 8일이죠. 작성자 A씨가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A 씨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을 3명의 딸을 둔 40대 남성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난해 2월 집 나간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지난해 11월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사망했다는 건데 특히나 그것도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뇌사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도 갑작스러운데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내가 사망했다.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상간남 도망갔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A 씨는 사실 이 내 아내가 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는 게 끝까지 상처이고 이 비참함을 그렇죠. 토로했습니다. 네. 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친자가 아닌 결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속상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이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산부인과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불륜남의 아이인데 네. 남편에게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전화가 왔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A 씨도 산부인과에게 그 산부인과한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 민법상 이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당신의 자식이니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출산한 시기는 이 이혼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던 건 맞다고 하고요. 결국 이 남편은 산부인과의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도 확실하게 불일치라고 나왔는데 네. 왜 이 불륜남의 아이를 그 A 씨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가끔 발생해. 왜냐하면은 이혼 소송 중에 별거도 하고 또 소송이 한두 달에 끝내는 게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제 기간 동안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발생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누구 아이로 인정이 되느냐? 지금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두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할지라도 일단은 그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책임도 있고 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결정되기 딱 일주일 전이잖아.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따져보면 혼인 관계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왜 남편에게 다른 죄목도 아니고 아동 유기죄가 적용이 됐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아이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임이나 유기로 평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냥 실수로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하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정도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지만 뭔가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의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도에 아이가 14살, 15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인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거네요. 네. 아니 그러면 A 씨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아이를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못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A 씨는 이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이 생판 모르는 아이면 자신이 올리겠는데 이 상간남의 아이를 어떻게 올리느냐라면서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또한 숨진 아내에게 부모나 형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아버지로 추정되는 A씨에게만 큰 부담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A씨는 어이가 없고 또 상간남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 하면서 이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황당하고 궁금한 게 지금 이 시점에 친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 그러네. 친부가 있잖아요. 친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남편 A씨에 의하면 이 아이의 친부는 그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내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남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데려가서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외도 당시에 이 A씨의 집에 들어와서 금팔찌나 차량을 가져가는 모습이 이 CCTV에 담기면서 A씨가 고소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 경찰로부터 이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합니다. 금팔찌 훔치고 차까지 훔쳐가고 이런 상간남의 이런 나쁜 행동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로 싫었겠죠. 아, 이거 상간남을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너무 안 됐는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출생한 뒤에 한 달 정도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한 뒤에요. 지금은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생신고가 돼야 시가 뭐 위탁 가정이나 또는 뭐 보육시설을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출생신고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뒤에 이 모든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이 A씨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못 모르고 태어났다가 지금 몇 개월간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이 아이도 딱하고 사정이 너무 진짜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 반응이 또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가요, 공문을 보내서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권한으로 좀 강제적으로 A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건이 좀 커지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자체가 사실 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좀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아니, 친부를 찾아가지고 친부한테 어차피 시설에 가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법률상 지금 이 친자관계가 있는 게 이 A씨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씨가 법률상 친부기 때문에 A씨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 법적으로는 그냥 무연고자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무슨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상황이 되니까 시가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 어떤 장치로서 나서게 되는 건데 가족관계 등록법에 보면은 이렇게 친부나 친모가 신고 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자체 장이나 검사가 나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씨가 출생신고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청주시가 나서서라도 뭐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뒤에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직권기록 허가를 신청을 해서 이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A씨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씨는 어차피 자기가 나서서 이 친생 추정을 복멸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복잡해지니까 직접 먼저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법을 좀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시청 입장은 어때요? A씨가 강제로 출생신고를 하게끔 지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 같은 경우는 A씨의 이 자진신고를 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A씨가 출생신고를 한 뒤에 법정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시가 직접 이제 나서서 위탁 가정이랄까 보호시설을 좀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청주시 측은 이 A씨의 입장에 대해서 가슴 답답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출생
출생 신고를 먼저 한 뒤에 이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또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편이 출생 신고를 한다. 네. 그 두 번째는 남편이 끝까지 버텨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생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좀 네. 복잡하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고요. 해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생신고를 이제 취소하는 절차 일종의 친생 부인의 소라고 있는데 이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면 알았잖아요. 네. 2년 이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이건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내 아이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소하는 소송을 또 하면 되거든요. 아이고 이게 참.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뭐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원숭이가 만든 법이다. 우리 사람이 만든 법은 쉽게 해야 된다. 그러네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출생신고 안 하고 그냥 친부가 바로 출생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원숭이들이 만든 법을 따르냐. 아니 그 여기서 복잡하게 하지 지금 말고 당사자는 쏙 사람이니까. 빠졌어. 그러니까요. 아니, 당사자 그 상간남인가? 그 사람 그 빠져. 친부잖아. 이 사람은 쏙 빠지고. 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지나치게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간편하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원숭이띠 아닐까요? 내 아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이거 상간남.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디 가서 또 그거 하고 있겠지. 뭐. 네. 그러니까요. 상간남이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 크게 두 사람이죠. 네. 일단 이 A 씨한테 책임져야 돼요. 불륜행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누구한테 책임져야 됩니까? 이 아이한테. 아이 그래. 책임져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상간자 소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야 이렇게 혼외 관계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면 위자료가 꽤 높게 책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별거에서 파탄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뭐 혼외 정사를 맺었다 이렇게 네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위자료를 청구 자체를 기각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될 텐데 이 양육비 청구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이 남자가 출생신고를 하고 네.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이 친자 추정을 깬 다음에요. 이 아이나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나 만약에 아이가 시설로 간다고 하면 그 기관의 장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 친부, 이 상간남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법적인 친자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해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방법이 그래도 최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상간남이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뭐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라도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지금 내 아이도 아닌데 이걸 부인을 하려면 내 비용과 시간을 다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게. 네. 특히 지금 비용 부분으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곳에서 도와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정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래, 맞아요. 그 A 씨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출생 계속 거부하면은 뭐 벌을 받아요? 어떻게 돼요? 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 여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이 아이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실제로 뭐 이제 뭐 기소까지 되고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제가 이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사정이 있었겠죠. 다만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좀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법이 좀 간편하게 이제 만들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이 현재 남편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요. 이런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의 아이를 실제로 유기한 건 이 불륜남이잖아요. 이 불륜남이 처벌받아야 되는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도 이 사건처럼 친부가 이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네. 뭐 부양이나 양육 의무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요 이 상간남이 제가 전에 듣기로는 병원 출산하는데 같이 있다가 뭐 생계 이런 문제 때문에 도망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 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거나 뭔가 임신과 출산 중에 아버지로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맞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복지법에서 이 보호자의 범위에 반드시 친권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보호자의 범위로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남편을, 그러니까 이 생부를 사실상 보호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아이를 이렇게 유기하고 방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 법 조항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못 고칩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법을 못 고칩니까? 사람법으로 못 고칩니까? 원숭이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법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요,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58년에 만든 법입니다. 아유, 너무 예전이다.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고 또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느냐? 이제 모자 관계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확실한데 아빠가 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까봐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이제 합헌으로 유지는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은 바로 그냥 검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좀 이 제도를 완화해서 친생 부인도 좀 수월하게 하고 아까 같이 본인의 아이도 아닌데 본인의 밑으로 이제 호주 출생 신고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 친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조항이지만 이 조항이 없으면 누구도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 그렇게 될까봐 차마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는 솔직히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가 안타까워. 가장 좀 안타깝고 불쌍한데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이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태어났는데 자기 잘못도 없이 그냥 태어났더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나몰라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에서라도 얼른 나서서 이 아이 출생신고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 진작에 있던 그 세 딸은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이거. 아, 속상하죠. 야, 참.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효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꽃길만 걷게 해준다더니 자식 때문에 서운할 때입니다. 제가 효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요즘엔 꽃길만 걷게 그렇죠. 해야 이렇게. 요즘은 그 표현이 살짝 변했거든요. 이재용 아나운서도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꽃길만 없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꽃은 받아야지 뭐. 안 되면 지저분해지고. 저는 돈길만 걷게 해줄게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그러지. 효도한다고 같이 살겠다 그러죠. 네. 근데 나중에 또 커봐봐요. 엄마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 전 따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괜히 저도 찔리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잘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자녀들이 부모를 참 속상하게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질문에 빠르게 솔루션을 드리는 속전속결 상담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수림 씨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자, 오늘도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 부부랑 밥 먹고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그릇 같은데 부딪혀갖고 손톱이 살짝 부러졌나 봐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는 왜 와이프한테 설거지 시키고 그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설거지를 오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엄마 아픈 건 생각도 안 하고 며느리만 감싸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서운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제가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엄마 손목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그래. 며느리만 챙긴 거잖아요. 그 눈물 날만 하네. 아니 그게 아내가 그 설거지하다 좀 다쳤다고 그게 그래 어머니한테 화를 내리니까. 예? 그러게. 손톱이 부러진 게 다친 건가요? 부러진 거죠 뭐. 다시 잘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아내의 손톱이 부러졌다고 엄마에게 이렇게 역정을 낸다면 엄마 마음은 부서집니다. 우리가 물론 아내 편을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엄마를 무시한다든지 엄마에게 상처를 입혀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저는 사실 뭐 애들끼리 결혼해서 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애끼고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그 아들이 그러잖아. 엄마는 왜 와이프한테 설거지 시키냐고. 그러는 너는 왜 늙은 엄마를 설거지 시키니? 그래, 맞아.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란 생각이 저는 너무 들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습니다. 고생하는 엄마 마음을 왜 몰라줍니까? 이 엄마 마음에 상처가 좀 깊이 좀 bek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처 난 걸 싹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솔루션 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가 아픈 거 모르고 우리가 뭐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거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이 섭섭한 상황 발생했을 때 이건 서운한 걸 넘어서 서러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럴 땐 적어도 3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과 고통은 반드시 알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이고 누구고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자식도 있지만 적어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안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드려요.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픈 건 의사도 몰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섭섭하고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더 아프다. 그렇죠. 내가 너를 이런 뭐 어떤 호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 듣자고 한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다라고 이 실제 감정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오해가 생기고 이런 화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소통도 잘 안 됐던 겁니다. 자식도 엄마가 아픈 걸 모르고 그 마음이 어떤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효도나 자연스러운 반응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 정보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픈 건 참지 말고 자식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알지.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의 사연은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오갈 데가 없는 어머니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아들 셋 있는 70대 엄마입니다. 재작년에 연간 먼저 보내고 저만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니까 자식들이 엄마 누가 모실래? 하면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엄마 올해는 첫째 아들 집에서 3년 사시고 다음에는 둘째 아들 집에서 사시고 돌아가면서 3년씩 삽시다 하대요. 자식들이 그러자는데 어쩌겠어요. 알겠다 하고 큰아들 집부터 갔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들이 고3이라 시험 준비를 예민하다고 올해만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되겠냐고 알겠다 하고 둘째 집에 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큰며느리한테 전화로 화를 내더라고요. 3년 뒤에 어머니 보내기로 하지 않았냐. 자기들 형편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여기로 보내냐 하는데 저도 눈치가 보여서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셋째한테 갔는데 셋째는 또 결혼도 안 하고 월세방에 사는데 어머니까지 모셔야겠냐면서 형들이랑 싸우더라고요. 휴,
제가 짐짝도 아니고 애들이 오라 가라 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니까 이게 무슨 신세인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저를 반겨주는 집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면 애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니 사연을 이렇게 보는데도 막 마음이 우리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무슨 어머니가 폭탄도 아니고요. 그렇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연 들으면서 아유 우리 집 남 얘기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네. 어머니가 지금 울지 않고 말씀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나를 앞에 두고 전화를 하고 화를 내고 서로 다투는 장면을 봤을 때 눈이 부르트도록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우셨을 거예요. 정말 이게 화가 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꽤 있습니다. 하나씩 꼭 짚어가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이가 지금 수험생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첫째 아들의 다못 집이. 모시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진작에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은데 다른 두 형제들도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년을 먼저 모시기로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큰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의를 안 한 건지 보통 보면 이런 얘기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당연하죠. 되는데 그냥 아들 남편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아는 언니도 이 사연은 좀 비슷한 게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그러더래요. 다음 주 시어머니 오시기로 했다. 우리 어머님 오시기로 했다. 모실 거야. 그 얘기를 저녁 먹으면서 갑자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시는 외식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모시기로 한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반박할 수는 없는 거니 큰 싸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제대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통보하지 마. 이게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아들끼리는 모시자라고 얘기했는데 며느리들하고는 상의가 안 된. 그럼 어떻게 중간에 어머니는 붕 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어머니 혹은 아버님 이런 부모님을 부양을 할 때 먼저 부양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거 너무 예뻐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할 때에도 그냥 갑작스럽게 모시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준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럼요, 맞아. 우리가 하다못해 해외여행 갈 때에도 몇 날 며칠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또 새로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새로 오셔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사는 가족은 분리돼서 각자 생활을 하는 가족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처럼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부양을 해야 되는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족원이 될 때 몇 가지 준비 사항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모신다 그럴 땐 두 가지일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병수발을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준비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제일 먼저 내가 부모님 모신다, 어머님 우리 집 와서 함께 사신다 할 때는 제일 먼저 가족들끼리 먼저 논의를 해야 돼요. 어머니 들어오실 때 우리 각자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가족 내부의 결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지 또 어머니의 걱정이 어떤 것인지 직접 여쭤봐야 돼요. 막상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모님 걱정이 더 클 때가 더 많은데 요 걱정과 또 어머니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땐 요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면 무조건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혼자 두시는 게 아니고 가족원으로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사도 나누어야 돼요. 역할도 잘 나누어서 내 가족으로서 역할을 각자 가지고 있듯 어머니도 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를 일부러라도 마련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누가 모실래? 나를 두고 눈치 싸움하는 자식들에 대한 솔루션. 내 부양비를 당당하게 청구하자. 부양할 의무가 있죠. 이거 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치 어머니가 무슨 죄인처럼 그렇죠. 이렇게 지내시는 거 적절치 않아요. 왜냐 지금 이 집을 보니까 이 집은 모실 자식이 없어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 자리에 앉히죠. 그 자리에 모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가 아니에요. 삶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역할 다 하라고 했고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뭐 유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유산 받았으면 그 자리에 그 유산이라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머니, 남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 말씀하셨을 거예요. 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복병이 생겼단 말입니다. 질병이라는 복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 걱정이 많고 아이들 걱정이 많은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식들은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부양의 의무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할 삶의 몫이 분명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들 셋이고 며느리 둘이나 있는데도 네. 그 누구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네. 또 들어보니 자식들 입장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첫째, 둘째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둘 다 사정이 있어서 못 모신다. 근데 그 얘기할 때 또 정작 아들들은 뒤에 쏙 빠져 있어요. 아니다, 그렇다 말도 안 하고. 맞아. 넘어가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이에요, 지금? 아들들이 자식이잖아요. 며느리도 물론 자식이지만 아들이 1차예요. 맞아.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침묵하고 며느리들끼리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제 SNS에 들어오기 전에 살짝 요 사연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어머니 그 집까지 마시고 그냥 혼자 사시라고 내가 반찬 보내드리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화가 난 자리에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자식들의 침묵. 아들들의 침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 부양의 요건에서 나는 뭐 큰애가 고3이고 뭐 우리 집은 뭐 월세를 살고 있고 또 뭐 우리 집은 순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모든 사정과 고려에 어머니 당사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슬픔 가운데 이 방관자처럼 앉아있는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머니가 어떤 존재였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며느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끼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그 딴 데 좀 계시라고 이랬을 올해만, 때 네. 아들은 침묵했다는 건 동조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어머니 마음이 그 부분에서 더 뭐 정말 그 침잠됐을 것 같네요. 네. 그 처음에 이게 삼형제가 뭐 3년간 돌아가면서 모시겠다 이런 말 했을 때 또 어머니는 심적으로 또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자식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유 나 이제 좀 마음 놔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뭐 서로 안 모시겠다 해버리니까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상처받죠.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3년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속으로 안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 아예 한 집에 있는 게 낫지 네, 이 집 맞아요. 저 집 떠돌다 보면 나중에 3년 딱 됐을 3년 되기도 전에 언제 가시나 하는 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 자식은 다 뭐냐? 이 세 자식 부부들은 다 부모님 부양을 엄밀히 말하면 거절한 겁니다. 여러 이유를 대고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서로 미루고 있다면 이건 거절당한 건데 이건 눈치로 3년 지내야 되고요. 불편함으로 3년 지내야 되고 또 미안함으로 3년을 지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거 어머니 제명에 못 살아요. 저는 이참에 말씀드리는 건 돌아가면서 부모님 모시는 그 마음 알겠고 자식들도 지극해요. 그러나 기왕이면 다른 형제들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돕고 한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쓰든지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지금 이 시점에 저 뭐 사례자 가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모님이 아프기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을 그냥 요양시설에 넣는 집들도 저 많이 봤어요. 슬픈 현실 앞에 있을 땐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말씀 먼저 드려요. 이 어머니가 첫째 집에 가도 고3 수험생이 있고 둘째 집은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그랬고 셋째 집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혼자 월세방이요? 사는 월세방이고 사실 어머니는 뭐 3년씩 어딜 가도 다 가시방석이에요. 불편한 거죠. 네. 이게 참 진짜 근데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나? 이게 이게 왜냐면 재산.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번 재산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어머니한테 갈 게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또 한 번 정산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자식들한테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머니 모시는 게 소홀해지는 자식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가 유산 받을 때 다르고 유산 끝난 후가 다른 거거든요. 참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섭섭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사정이 어떻게 됐거나 간에 어머니 지금 아프시잖아요. 의지할 곳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자식들한테
나 부양료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병원비 대라고 얘기하시고요. 병원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모실 자식이 없습니다. 실제 눈칫밥 3년씩 돌아가면서 먹고 마치 그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는 것처럼 이 자식들이 지금 초반에 이 모양을 보이죠. 나중엔 더 심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병원에 일단 들어가시는데 네. 병원 들어가 보세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영양사가 차려주고요.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돌봄 서비스가 분명합니다. 책임 소지도 분명해요. 내가 자식 있는데 왜 거기 가냐고요? 서러움으로 9년을 지내는 것보다 보호를 받으면서 9년을 지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분명한 건 뭐냐. 거기에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차갑고 냉정하고 분명하게 병원비 내야 그리고 부양료 받아야 되겠다. 얘기하시고 이거 받으신 다음에 직접 병원비 계산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자식들은 나중에 병원에 있어도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초반에 받으셔야 됩니다. 냉정하다고요? 분명한 현실이라고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세 아들 모두에게 섭섭함을 알리자.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우리가 이제 여러 사별 후에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에 보면 사별한 이후에 그래도 내가 마음을 추스리는데 어떤 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1순위가 뭐냐? 사별자 모임이 제일 도움이 됐다예요. 같이 이렇게 가족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제일 좋았다는 거고요. 그 밖에 뭐 신앙, 뭐 친구나 지인, 일, 여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별한 이후에 가장 섭섭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자식이 1위였습니다. 너무 놀랍죠? 네. 가장 기댈 것 같은데 놀라울 정도로 사별이 딱 발생하고 나면 자식들이 그때부터 재산 정리에 급급하더라는 거죠. 또 나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지금 이 사례처럼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이 집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뭔가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자식들이 가장 섭섭함의 대상 1위였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저리 막 떠미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머니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웠나, 내가 잘 못 해줬나. 아유, 나한테 왜 이러지? 자책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 적응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평균치가 보통 2년입니다. 2년 정도는 돼야 사별 이후에 생활이 좀 안정이 되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니는 재작년에 사별하시고 2년 동안에 병을 얻으셨어요. 네. 제가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별한 이후에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일 때도 자식은 얼마나 자주 찾아왔었나. 내가 아프기 시작해서 얘기를 시작했을 때 자식들은 얼마나 나를 방문했었나.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건강할 때 찾아오는 자식은 아파도 찾아와요. 그리고 맞아요. 사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을 두고 그래도 위로하겠다고 짬짬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은 나중에 많이 아플 때도 정말 손을 내밀어주는 자식이 됩니다. 맞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렇게 어쩌면 혼자 남겨졌을 어머니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이렇게 혼자 남겨진 돌봄의 공백은 반드시 마음의 공백이자 동시에 이런 건강에 대한 공백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질병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상 상황이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자식이 얼마나 반응했을지 그도 좀 궁금합니다. 이 어머니가 겪는 아픔에는 분명 자식들의 몫도 있을 겁니다. 모두 좀 책임감을 느끼고 어머니를 돌보고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성격상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텐데 표현을 별로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지금 비상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상 상황의 조건이 첫째가 뭐냐면 사별하셨죠. 혼자 남겨지셨죠. 나이 드셨죠. 병 드셨죠. 이야말로 응급 중에서도 전 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에게 무책임한 것 같은 자식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섭섭하다. 니네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섭섭한데 섭섭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니 너희들이 이걸 해줄 수 있겠느냐. 적어도 2-3가지 정도 정하셔서 자식들이 지금 셋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각자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이 자식들에게 내 마음의 섭섭함을
말씀하시고 그 섭섭함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너희들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요청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요양시설 우리가 무슨 꼭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요양병원이나 병원이야 뭐 누구든지 입원할 수 있는 거고 요양시설 같은 게 요양원이라고 네. 하는 데 있죠. 네네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젊은 분들도 오시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급을 받으면 국가의 지원이 있는 거고요. 네. 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의 지원이 없는 것뿐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아유, 참 진짜 너무 예, 미루어 속상하죠. 짐작을 해도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실지 알겠어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쌀쌀해지니까 네. 적응이 좀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특히 따뜻했다가 쌀쌀해지니까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오늘도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